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8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유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자언과 모음 2021년 봄호 들고 왔어요.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고 이 가운데서 김숨 작가님 그리고 위수정 작가님 신작 단편 2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자언과 모음 2021년 봄호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 게스트 에디터는 오션카인드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잘 아는 단체는 아니었어요. 근데 네.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두 분이 각각 다른 이제 필자분들을 섭외해서 환경과 관련한 관계라는 테마 아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장르의 글들을 담았고요. 네. 그리고 기록지면은 어린이라는 테마 아래 좀 김지은 평론가라던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아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었고 또 하나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크리티카 지면이 비평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채워졌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지은 평론가가 글쓰기 노동이라는 저희한테 낯익은 주제죠. 그러네요. 이게 저희가 작년 봄이죠, 벌써. 맞아, 1년 전에 글쓰기 노동이 아니라 작가 노동이라는 주제였어요. 맞아요. 사실은 글쓰기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이걸 정정하는 이유가 네. 여기서 이지은 평론가가 답하는 게 그때 실렸던 원고료에 대한 비평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요.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 네. 그러면서 원고료라는 게 저작권과 글쓰기 노동 사이에 놓여있는 복잡한 문제이다라는 거를 좀 지적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저희가 뭐 그 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기획했던 작가 노동은 글쓰기만 다룬 게 아니라 작가들의 행사라던가 그리고 원고료에 대한 첨예한 것들을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닌데 그게 네. 굉장히 부각이 돼서 글쓰기에 대한 대우로 오히려 그 이후에 좌담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걸 봤어요. 아무도 맞아요. 뭐 저희를 언급하거나 하시진 않았지만 네, 그 부분이 되게 부각돼서 네. 이야기 담론화됐던 것 물론 같아요. 이슈화되는 것도 있고 네. 보도도 그 부분만 되긴 했지만 네. 저희는 작가로서 하는 여러 가지 노동의 영역에 대해 들여다보고 싶었던 기획인데 그게 한 단면만 보여주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게 있었어서 네. 굳이 한 번 더 여기서 또 응답을 하신다 하니까 언급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작가의 뭐 강의도 포함되고 행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일면들을 다루는 거고 노동자로서의 작가를 들여보려고 했던 거지 네. 글쓰기라는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느냐 아니냐를 뭐 들춰내고 싶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그것도 어떤 의도 중에 하나긴 했지만 그래서 관련 비평이 실려있다고 소개를 봐서 저도 한번 챙겨 읽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김경욱, 김숨, 신주희, 위수정 작가의 신작 소설이 실려 있고요. 네. 시는 권누리, 김선오, 선혜경, 이규리, 이기리, 정다연 그리고 황인찬 시인의 신작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김숨 작가의 단편과 위수정 작가의 단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 네. 저희가 김숨 작가님 작품도 한 적이 없죠. 네, 2년이 없어요. 다 돼가는데 그러네요. 작품도 많이 읽은 기억은 없고 네, 맞아요. 한두 편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위수정 작가님 저희가 처음 소개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냥 조금 첨언하자면 네. 다 재밌었어요. 이번에 김경욱, 네, 김숨, 네. 신주희, 위수정 소설가. 그래서 고루고루 관심 있으시면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김숨 작가님은 정말 김숨 작가님이셔서 네. 네, 반갑기도 하고 그 김숨 작가님 작품의 뭐랄까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받아서 네. 좋으면서도 힘들고 막 그런 느낌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 힘들다는 게 네. 괴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그 작가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각으로 쓰신다는 네. 게 저한테 이렇게 확 고스란히 좀
전달되는 느낌? 활자에서 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번에도 약간 그것을 좀 고스란히 이렇게 아는 채 읽는 경험을 해서 네. 오랜만에 역시 작가님 하면서 읽었던 것 같고 위수정 작가님은 기억에 2021년 소설보다 봄에 네네. 문학동네에 실렸던 어디였지? 네, 겨울인가? 네, 문학동네 겨울에 실렸던 네네네. 작품이 있어서 네. 최근에 좀 활발하게 네. 단편들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 그래서 2편 이야기 해볼 건데 네. 김순 작가님 거 제가 뜨개질하는 늙은 남자 줄거리 네. 먼저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줄거리는 조금 간단해요. 화자는 여성이고요.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뭐 청년, 중년? 네, 그 사이쯤의 어떤 네, 여성. 30, 30대 네, 될 30, 것 40대? 같아요. 네네, 그런 여성이고요. 이 여성은 화가예요. 네. 근데 막 이렇게 잘 나가거나 뭐 전시를 자주 하거나 이런 작가는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작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들이 그 실린 문장을 제가 인용하면 부패가 시작된 물고기, 날개가 찢긴 나방, 말라 오그라든 거미, 썩어 뭉개진 과일, 머리카락 뭉치 이런 식으로 어딘가 온전하지 않고 어딘가 상해 있고 어딘가 좀 소멸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11년 전에 했던 개인전 도록 이것도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늘 들고 다니는 거고 이 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 그 도록에서도 이 작가가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품은 죽어가는 새예요. 근데 이제 그 도록 안에서는 죽은 새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그 이 작가가 죽어가고 있는 새를 그리고 그 다음에 새가 이제 죽은 약간 그런 상태의 그건데 이 작가가 이제 이 현 시점에서 주목하는 것은 탑골공원으로 유추되는 그 공원의 늙은 노인이에요. 남자 노인. 이 남자 노인이 그냥 이제 탑골공원 안에 이제 그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 소멸되어가는 육체, 이 늙은 남자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리고 싶다. 네. 그러니까 누드를 그리고 싶다라는 약간 욕구가 생겨서 이 남자에게 제안을 하고 이 남자와 함께 이제 그 모텔을 하나 잡아서 그 모텔 방에서 이 늙은 남자의 누드를 그리는 그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네. 어쨌든 그 늙은 남자의 누드를 그린다고 함 자체가 가지는 약간 그런 저희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나 정조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제 그 늙은 남자를 그리는 장소도 사실은 뭐 자신의 개인 작업실에 데려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그 탁공원 근처에 좀 허름한 모텔방을 대시를 해서 잡는데 그 모텔방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그것도 이 전체적인 소설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약간 그 낡아 빠진 그 모텔방에서 그 소멸해가는 어떤 그런 육체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상태의 육체를 작가가 보면서 그리고 누드의 모델이 된 그러니까 대상이 된 그 남성은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그 감정들이 교환되고 상호작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작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완성된 다음에 이 모델이 된 늙은 남자가 모텔 창문으로 뛰어내리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요. 그래서 되게 그 죽어가는 네. 새를 그릴 때와 사실은 되게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어지는 그런 서사로 끝이 나서 저는 약간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뭐 서사 자체에서 주는 어떤 매력보다는 이 늙은 남자를 누드 모델로 해서 그려나간다는 저는 사실 문장 하나로 되게 전달받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느꼈고 그 김심 작가님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진짜 그 몸으로 쓴다는 전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 전작들을 또 보면 그리고 정말 그 이글이글 약간 끓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근데 이 소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막 끓어오르는 이상한 정념 같은 게 이 소설 안에 녹아 있어서 그냥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약간 느끼면서 감각하면서 좀 읽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김순 작가님 작품은 약간 몇 가지 물론 다양한 점들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증언문학으로 대표되는 작품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약간
어떤 줄거리로 읽히는 서사가 막 이렇게 흥미진진하다거나 전개가 막 이렇게 굵직한 것들이 있다거나 그게 아니라 네. 뭔가 고여있는 듯 했는데 알고 보면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고 마지막에는 되게 파급이 있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남겨지는 그런 네. 작품들을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속하는 작품이었고 네. 왜 우리가 소설에서 각주들이 제목이나 중간에 본문에 달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 주석처럼 네. 미주, 이 소설의 미주라고 해야 되나? 네. 김은진 화가의 의자 작품을 모티프로 했음을 밝힙니다 자체도 저는 소설 안에 포함되는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네. 이 소설 자체가 이게 어쩌면 흔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마치 영화 시각화한다면 정말 그냥 되게 구태의연한 연출을 하자면 갤러리에 걸려있는 이 작품이 있고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과 뭐 그 안에서 펼쳐지는 혹은 어떤 플래시백 같은 효과로 이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들을 정말 선명하게 그려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그림 하나에 담겨있는 주영님의 말씀대로 에너지라던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완전 몰입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촘촘하게 그 과정들을 막 몇 날 며칠의 과정들을 다 담아내는 응축력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막 재밌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저도 약간 숨죽이고 읽게 되고 그리고 그 위태위태하면서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들 혹시나 하는 두려움 같은 것들 근데 이거를 화자도 똑같이 느끼잖아요. 네. 그 늙은 남자가 혹시 모텔방에서 나한테 어떻게 할까 봐 나에게 네.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걱정을 하면서도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열망 또한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 좋거나 집에 걸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 나아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추한 것들을 그리면서도 그거에 대한 채색 같은 부분에 되게 자신 없어하고 네. 고뇌하고 그런 것들이 또 여성 화가로서 혼자 살아가는 경제적인 거를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까지 다 끌어안으면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작품으로 마지막에 완결된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남자가 뜨개질하는 장면을 그린 거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에 모텔의 창문으로 그 남자가 뛰어내리거나 이런 장면들은 그림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떤 비상의 이미지가 근데 그 비상이 사실은 추락의 이미지랑 더 가깝고 네. 그냥 그 앉아서 뜨개질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뒤이어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사실 이번 자무에 김경욱 작가님 소설도 재밌고 네. 뭔가 이야기할 거리도 있는데 네. 위수정 작가의 풍경과 사랑과 그다음에 김순 작가의 이 뜨개질하는 늙은 남자를 같이 소개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는 네. 그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즐겁거나 메시지가 뾰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해 온 것 같아요. 그런 네. 소설들이 저희에게 더 주는 것들이 있고 네. 개인적인 취향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선호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최근에 조혜진 작가님이랑 그 화난숨에 대한 북토크를 했는데 네. 조혜진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혜진 작가님 소설은 양면이 다 있는데 근데 본인은 첨예한 이슈를 다룬 작품도 있기는 해서 그 안에서 그래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소설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고 그 불편한 지점을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막 처음 알았어 이게 아니라 아 네. 맞다 그런 거였는데 라는 거를 좀 오랜만에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소설을 읽는데 내가 재밌자고 읽는 것도 물론 있고 아름다움에 막 감탄하자고 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운 목적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불편한 것에 대한 접근을 위해 그리고 그런 소설들에 대한 읽기를 거부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스스로 불편해라고 생각하고 좀 피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침 또 그 다음에 이 자모를 읽으면서 이 두 작품이 묘하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특히 유수정 작가의 작품은 어쩌면 약간 지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네.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그런 걸 얘기하는 소설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에 한 번쯤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김순 작가님의 이 소설도 모든 요소들이 읽는 내내 편안하지는 않죠. 맞아요. 편안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그 기이함, 그 늙은 남자의 피부를 표현하는 피부색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런 것도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작가는 약간 우리를 대신해서 약간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느낌도 약간 저는 들었어요. 네. 그냥 대충 뭉개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늙은 남자의 몸을 묘사할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할 때. 근데 네. 작가는 그걸 약간 부릅뜨고 네. 보고 써낸다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우리가 최근에도 읽었고 네. 나이 들어간다거나 노인이 등장하는 소설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그쵸. 이제서야 느끼는 거라는 생각도 물론 들지만 네. 근데 그거를 직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노인을 노인 같지 않게 다루려고 하는 거에 대해 환호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작품 속에서나 읽는 사람으로. 근데 여기에 노인은 정말 우리가 그냥 길에서 뭐 의식하지 않고 마주치는 흔한 네.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늙음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혹은 원숙한 걸로 혹은 거기서 막 아름다움을 막 찾으려고 막 되게 쓴다는 느낌이요. 이거는 진짜 그 소멸해가는 정말 낡아가는 육체를 네. 그냥 그대로 써낸다는 느낌이. 근데 이것이 되게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네. 네. 그 냄새라던가 시각적인 피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근데 읽을 때 추함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메시지가 오진 않아요. 근데 네. 그냥 이렇게 보이는 존재가 있어 정도였던 것 네.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절대 유쾌함은 아니고 네. 읽는 저도 불안함을 느끼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다른 막 중년 아저씨도 등장하는 네. 너무 싫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마지막이 저는 좀 예상 밖이었거든요. 저는 좀 이 늙은 남자가 계속 그림을 자기가 초상을 그리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라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뱉을 때는 뭔가 이 남자 안에도 자기가 그려진다는 거에 대한 욕망이 있구나. 네. 그럼 뭐 손톱이 계속 자라나서 그거를 누가 잘라버린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네. 이제는 손톱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네. 늙음에 대한 이야기이자 영원히 자라거나 존재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 남자가 막 철학적인 고민을 하는 캐릭터 같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좀 그거에 대한 집착이나 혹은 삶에 대한 어떤 거를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 남자가. 그리고 시간이 자꾸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어떤 또 불안함의 장치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응축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게 결국 그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게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좋았어요. 이 작품 자체가 그냥 어떤 소설이라기보단 소설인데 전시되는 글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활자로 되어 있지만 활자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시각적으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다른 장르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어서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막 좋은 작품에 대해 흔히 하는 찬사로 뭐 낭독하고 싶다거나 필사하고 싶다거나 이런 장르는 네. 아니잖아요. 이런 네, 계통은 네.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소설이 쓰이고 있고 이런 소설을 읽고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나쳐가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 그리고 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작가도 분명 너무 귀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좀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네. 네, 저도 그 마지막 분에 대한 얘기 잠깐 드리면 저도 똑같이 느꼈었어요. 그 시간이 없다 그러고 그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그냥
최대한 살고 싶다. 약간 그것이 반영된 것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뛰어내리니까 저는 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되게 저한테 갑자기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거나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왜 시간이 없다는 말을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좀 새롭게 다가와서 저한테 그분이 좀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이게 철저히 그 육체에 그 포커스를 맞춘 작업이잖아요. 이 네. 소설 안에서 화작하는 작업이 네. 이 남자에게 이 늙은 노인에게 뭐 어디서 왔고 뭐 어떻게 살았고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그저 육체만 몇 번 만나서 이제 그리는데 그리고 저희 독자도 이제 그 화자의 눈을 통해서 그것만 전달받을 뿐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감각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참 저한테는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보 하나 없이 보통 전사가 이제 이렇게 쫙 펼쳐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저 몸에 대한 이야기, 그림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들이 저한테 강렬하게 이 사람을 알 것처럼 다가오는 저는 그 경험도 저한테는 좀 인상 깊어서 네. 예, 같이 이런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절대 그냥 넘기기 너무 아까운 소설이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김순 작가의 단편 뜨개질하는 늙은 남자 함께 읽어봤고요. 이번에는 위수정 작가의 풍경과 사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작품도 저는 이 작품 첫 인상이 와 정말 이 작가가 정교하게 잘 짰다라는 네. 사실 저는 그 느낌이 좀 디테일이 좋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받았고 네. 그래서 약간 완성도가 높다는 생각이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구조주의적인 그런 느낌보다 이 안에도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는데 앞에 김순 작가님이랑은 약간 좀 다른. 네. 근데 어쨌든 저는 하나하나 넘어가는 씬이나 장치나 캐릭터나 그 캐릭터에 부여한 서사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약간 그게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정교하게 썼구나.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정말 높은 완성도를 만들어냈구나. 저는 사실 그게 좀 많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네. 그 전에 읽은 작품 문학동네? 저는 이게 두 번째 읽는 위수정 작가의 작품인데 저도요. 네. 지난번에 읽었던 그 은의 세계라는 소설도 인상 깊기는 했어요. 네. 그 말씀하신 완성도라던가 인물들 간의 묘한 긴장감 같은 거? 네. 근데 조금 내가 쫓아가지 못한 어떤 기이함 같은 게 남아있는 네. 느낌이라 그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선 이제 잘 읽고 넘어갔다가 네. 이번에 풍경과 사랑은 저는 뭔가 좋다 나쁘다로 비교를 둘은 할 수 없겠지만 훨씬 더 많이 몰입해서 읽고 이쪽을 그리고 그 말씀하신 되게 세부를 어쨌든 세심하게 엄청나게 다듬고 네. 관찰하고 표현해냈다라는 생각에 그런 점이 놀랍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은혜 세계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의 불편한 윤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있어요. 네. 그게 근데 새롭다라기보다는 이미 읽은 이야기 같기는 한데 네. 근데 그럼에도 그 묘사가 되게 뭔가 읽는 사람한테 끈끈하게 달라붙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물들의 대사 같은 것도 되게 잘 주고받는다라는 생각도 했고 맞아요. 군더더기도 없고 뭐 이야기적으로는 저는 유사하다라기보다는 이상하게 최은미 작가의 눈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소설이 좀 많이 생각났어요. 거기서 전개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네. 거기서는 화자가 자기의 조카를 잠깐 이제 집으로 맡게 되면서 맞아요. 중학생, 뭐 고등학생 네. 남자아이를 네. 집에 이제 며칠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게 되면서 뭔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맞아요. 네. 어떤 한 축이었지만 네. 근데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게 주된 내용으로 좀 펼쳐지는 느낌이라 뭔가 이상하게 생각났어요. 어쩌면은 서술이나 그 묘사의 느낌도 좀 닮아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작품임에도 그때 그걸 읽었을 때의 느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좀 읽었어요.
이제 이 화자인 네. 그 중년의 여성이 느끼는 어떤 감정을 네. 이제 이게 고조되는데 이야기가 네. 진행될수록 거기에 되게 독자가 쉽게 이렇게 같이 느끼면서 네. 딱 빨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간다는 전 느낌도 약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장점이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 또한 간단하게만 줄거리를 네. 말씀드리면, 화자는 뭐 40대의 네. 여성인데 주부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 하나를 두고 있고, 네. 남편은 건축가인데 그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네.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산층의 여성이에요. 뭐 중산층, 중상층 이렇게 네. 보이고,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보통 아들이 공부를 잘하면 이제 그게 권력이 돼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름 되게 뭐랄까 겸손해하면서 그것을 약간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인데, 남편은 이제 제주도에 출장을 가 있는 상태고, 아들이 어느 날 방과 후에 친구를 데리고 오죠, 집에. 연호라는 아이인데, 그 연호라는 아이가 최근에 이 학교로 전학을 온 아이인데 조금 독특해요. 그러니까 그 연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 전에 사전에 돌았는데, 그게 뭐냐면, 연호가 하와이에서 왔는데, 그 연호의 엄마가 사실은 90년대에 잠깐 활동하고 사라진 배우 주수진이라는 사람이었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배우들이 활동하고 잠깐 사라지면 거기에 따라붙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뭐 유부남 재벌과 스캔들이 있었는데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고, 그 후로 주수진은 하와이로 떠났는데 이제 그 주수진의 아이가 연호인 거죠. 그래서 뭐 연호 아빠가 뭐 어느 그룹 회장이니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뭐 호텔을 하나 엄마한테 줬다는 약간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연호한테 다들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왕년의 배우 주수진과 연호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와서, 그 연호가 여기 전학을 와서 민준이가 이제 같은 반 이어서 연호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연호가 되게 첫 인상부터 되게 뭐랄까 좀 무해한 이렇게 순수한 약간 그런 이미지로 주인공이 좀 친근하게 네. 확 이렇게 가까워진 느낌을 받아요. 되게 호감을 받는데, 점점 이제 몇 번 연호를 만날수록 이상하게 이 연호에 대한 이성적인 감정이 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 애정의 감정이 생겨서 괜히 이제 연호가 온다고 하니 뭐 장도 봐서 막 스테이크도 굽고, 그 다음에 뭐 아들이 이제 그 연호와 같이 하룻밤 잔다면서 찾아온 날에는 아들은 이제 자고 연호가 이제 깨어 있으니 밤에 이제 연호와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약간 연호도 이 화자에게 좀 관심이 있어 하는 듯한 약간 그런 멘트를 던지고, 같이 저희 집에 갈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화자가 이제 거절을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어쨌든 화자는 계속 그 연호에게 이상한 연정의 마음을, 그러니까 아들의 친구에게 품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윤리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 연우에게 이런 감정을 품게 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약간 뒤틀리게 되고, 또 남편에 대한 또 의심이나 남편이 나한테 갖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도 약간 새롭게 의심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새벽에 아파트 산책을 나갔다가 노숙인 같은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약간 그런 걸로 끝나는데,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매력적이긴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화자의 감정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되게 동화돼서 이야기를 읽어나갈 수 있어서, 근데 그렇게 감정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감정이 움직여지기가,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감정이 좀 움직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또 그런 생각 들었어요. 굳이 연호가 아니어도 상대가 충분히 흔들릴 만한 대상이 나타나면 나는 흔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이게 뭐 단순히 무슨 되게 안락하고 안정적인 중상층 40대 여성의 무슨 좀 일탈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전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이게 말을 덧붙이기가 되게 어려운데, 네. 왜 어렵냐면은 어떻게 보면 흔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네. 특히나 남녀를 바꿔놓는 흔한 상황들에 대한 옹호로 만약에 비춰질까봐. 근데 이 그쵸. 소설이 그렇진 않아요. 네. 그냥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여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뭐 이 여성의 마음을 미화하거나 뭐 관계를 진전시키거나 이러지 않는데,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왜 쓰였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을 때 네. 두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부관계가 나쁘지 않잖아요. 네. 물론 나이가 들어가고 서로가 파트너로서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 남편이지만
남편 그리고 그 침대에서 뭔가 알아챈 것 같은 느낌으로 했을 때 그쵸. 너무 무섭지 않아요? 네. 근데 말하지 말라고. 더 무서워, 그게. 네. 맞아. 그 입을 막는 그런 장면도 너무 소름 돋고. 네, 그리고 상대 입을 막는 게 아니라 내 입을- 남편이 자기 입을 막잖아요. 저는 그 장면은 네. 오래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딴 얘기를 먼저 하자면 네. 정말 그런 하나하나에서 디테일을 그 캐릭터한테 부여하는 게 네,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이 화자가 어머니들 사이에 그 단톡방에서 좋은 사람으로 자기를 포지셔닝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이모티콘 적절한 걸로 답을 하거나 네. 곤란할 때 자꾸 눈물을 흘린다거나 우는 그 이모티콘을 쓴다거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네. 눈물을 적당히 표시할 줄 아는 네. 그런 사람이고 아들도 약간 소름 돋는 구석이 있잖아요. 아들 장난 아니에요. 네, 연호랑 네. 되게 친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네. 그냥 선생님이 데리고 다니라고 해가지고 데리고 다닌 거고 다시 내년엔 반장 안 할 거라고 귀찮다고 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너무 네. 근데 너무 현실적이고 그럼요. 남편도 그렇고 네.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았고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네. 왜 이런 이야기가 쓰였을까 생각했을 때 이 첫 번째 생각은 그냥 이거에 대한 뭐라고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삶은 길고 부부 사이가 좋고 가족이 화목하더라도 어느 날 다른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다른 사랑의 껍질이 만약에 이렇게 물론 여기서는 18인 줄 알았는데 19이라는 거에 대해 기뻐할 네. 정도의 네. 어떤 가책은 있는 거죠. 이 마음에도 아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나타났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너무 느끼는 강렬한 감정.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사회가 만들어온 테두리가 있으니까 네. 차치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이 화자가 미용실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그 노숙인 분에게도 네. 제가 몇 살쯤으로 보여요라는 처음에는 그 미용실에서는 손톱 해주는 분한테 자기의 나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만 묻지 않고 네. 근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실 소통이 되는 사람은 아닌 거죠. 네. 그분한테는 내가 몇 살쯤으로 보여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저는 이거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 사랑의 대상이 어린 소년으로 나타났다가 아니라 나는 겉으로는 늙었지만 그냥 내 속에는 여전히 어린 내가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그런 대상에게 감정을 느끼는 거를 나는 부정하기가 힘든데 거울을 보면 그거를 부정해야 하는 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뷰 때문에 만난 친구도 네. 아역 배우로 활동했던 친구인데 글에 쓰진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인상 깊었던 배역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어떤 연극에서 연극이니까 네. 어떤 남자 연출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였는데 그 연출가의 어린 시절 소년을 연기한 게 자기가 너무 인상이 깊고 너무 재밌었대요. 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린 게 좋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어쨌든 계속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 연기자로서의 느낌이나 그리고 뭐 얘기를 할 때도 저도 그렇지만 이제 30대 후반이고 그 친구도 비슷한데 네. 얘기를 하다가 우리도 모르게 예를 들어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분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우리도 적은 건 아닌데 라고 네. 자조를 하면서 왜 나는 아직도 내가 그러니까 자꾸 어리다고 하지? 이렇게 표현을 나오는 걸 듣고 그러게 우리는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어리게 느껴질까? 나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냥 어떤 성숙의 의미, 덜 성숙하다 아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는 뭔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다른 것들은 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수능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젊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절정 같은 것들은 그냥 어떤 특정 시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아들 친구에 대한 연정에 대한 이야기라기 물론 겉은 줄거리는 그렇게 건드리고 있지만 그거를 느꼈을 때 나는 왜 어떤 마음에 그런 걸 느낄까? 근데 여기에서 그 상황에서 그 아들 친구에게 연호에게 어떤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는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이 소설은 차마 닿을 수도 없고
고작 노력하는 게 그 앞에 서성이는 거고 네. 그 집 앞에.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이 왜? 라는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이 여자를 단죄하거나 막 나쁜 엄마야 이렇게 생각한 건 네. 아니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진짜 저도 당연히 제 나이가 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나이가 나한테 적용되는 이 나이의 감각이랑 타인에게 적용하는 나의 감각이 너무 다른 것 같다는 약간 느낌도 약간 들고 네. 내가 경험하는 이거는 되게 젊은 거야. 나는 여전히 그렇지 않아. 나는 늙지 않아. 약간 그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것 같은 누가 자신을 올드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특히 뭐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는 약간 진짜 그 불일치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말씀 들으면서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어떨 때는 내가 100세 노인 같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10대 같기도 하고 네. 그게 막 어떤 그 연령대의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살아온 시간에 대한 체감이 그렇게 느껴질 네, 때가 네. 있잖아요. 네. 어떤 즐겁고 나에게도 또 샘솟는 게 있구나라고 발견을 하면 젊어진 기분이었다가 뭔가 다른 반대의 감정으로 다 산 것 같고 너무 네. 힘겹고 무거우면은 많이 살았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으로 오히려 좀 마지막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가 뭐 맞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읽은 이 소설이 왜 쓰였을까에 대한 내용이 맞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냥 이 소설도 또한 어떤 불편한 이야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과하지 않게 건드리고 있어서 네. 그런 점에 좀 감탄을 했고 네. 뭔가 이 작가가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를 쓸까도 궁금해지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완성도나 이런 면에서도 너무 탄탄한 느낌이고 완숙한 느낌이 맞아요. 들고 네. 근데 그게 촌스럽지 않고 그래서 인상에 남는 그런 소설로 읽힌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약간 정미경 작가 네네, 소설 같은 그러네요. 느낌도 살짝 네.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S세대의 느낌은 또 아니어가지고 맞아요. 물론 그게 막 고루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네. 요즘 이런 촘촘함이나 이런 서늘함으로 표현되는 게 또 잘 없었던 것 같긴 해서 네, 그래서 정말 정미경 작가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네.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 위시정 작가 작품 따라 읽으면 네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뭔가 되게 좋은 표현들이나 와닿는 것들이 많았어요. 네, 연우가 맞아요. 말하는 그 일대응 대응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꺼낸다거나 네. 그러니까 되게 살살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연우의 마음은 저는 모르겠지만 네. 뭔가 이 여성을 자극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던가 남편과의 잠자리 장면이라던가 네. 둘이 나누는 대화, 뭐 미용실에 갔을 때의 장면 이런 게 자세히 그려지게 만들어주는 네. 와닿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좋았고 네. 같이 연달아서 김수미 작가 작품이랑 읽었을 때 소설의 좋은 세계에 막 한창 좀 빠져 있다가 좋은 것을 느껴주게 하는 그런 세계에 있다가 뭐 여태까지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다른 하나의 좀 서늘한 면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오랜만에 반갑게 읽을 수 있는 네. 그런 느낌? 네. 네, 저희 이렇게 위시정 작가의 풍경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작품은 요소야 트위터를 통해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유수정 작가의 단편 풍경과 사랑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 살쯤으로 보여요? 여자는 결국 내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는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다리가 저려왔다. 손도 얼었고 무엇보다 못 견디게 귀가 쓰라렸다. 여자는 얼마나 추울까? 이 추위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어디가 망가진 것일까? 나는 충동적으로 코트를 벗어 여자의 무릎을 덮었다. 이거 줄게요.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줘요. 나는 여자의 귀에 바짝 다가가
잠깐 동안 빠르게 속삭였다. 여자는 두려운 듯 몸을 움츠렸다. 나는 온몸이 덜덜 떨렸다. 말을 마치고 일어나 몇 발짝 떼었다가 여자를 돌아보았다. 여자는 코트를 뺏기기 싫은 듯 끌어당겨 손에 쥐었다. 나는 여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여자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 곧이어 알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의 허공을 바라보며.